네,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다섯 분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 내용이라고 해서 어려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빡세게 얘기를 해요. 디테일하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막 뭘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표정을 잘. 이거 조금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이게 우리 사는데 왜 중요한 거야?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샘플이나 이런 걸로 돌아갈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절대 아니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우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대신 이 원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제가 이거를 잠깐만 그 전에 인사를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좀 빡세게 지내서 약간 그 주말 모드가 공부하는 모드였거든요. 네, 드디어 어저께 제가 대학원에서 방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은 좀 릴렉스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텐션이 높아져 있으면 혹시 뭐 약간 이런 표정을 지어주세요. 네,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어떻게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영화 봤어요? 뭐 주세요. 아, 제가 네. 저 트로트 가수 영탁을 좋아해서 네. 그 팬들이랑 같이 네. 팬 대화를 해서 그 영탁이 트로트 그 예전에 콘서트 23년도에 네. 했던 네. 그 콘서트가 영화가 됐거든요. 이요. 그래서 그거를 재밌었습니다. 네. 영상. 네. 영상 그런 보여줘 잘생긴 영화 같은 거 드라마 하나요? 드라마 같은 네. 거잖아요. 이것도 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재밌으셨어요? 아무튼 노래가 다 좀 신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뭐 정적인 것도 정적으로 너무 잘 나고 또 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10년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노래를 거기서 다 하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부분 되게 있는 거 해소되고. 네, 그럼요. 거의 아무튼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누나 좋아하는 가수고 콘서트를 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끝나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냥 참 간단하게 살살 너무 잘하셨어요. 한 분만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셨어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 해본 게 있는데 그게 좀 마무리가 돼서 주말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강아지되고 네. 병원에 와서 했던 거. 정말요? 네. 좀 편안한 주말이 보내셨군요. 네. 어, 제가 주말 동안에 지난주에 저희 딸내미랑 같이 서점을 갔다가 굉장히 재밌는 책을 샀어요. 어, 제가 그 갱년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갱년기 얘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저자가 스페인 분인데 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인류학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석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었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써놓은 거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갱년기 이후에 할머니의 역할이 호모사피엔스가 인류로서 성공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의 존재로 인해서 신생아 사망률이 40% 정도 줄어든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영장류들은 50세 정도 되면 다 죽는데요. 그리고 가임기가 45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인간의 가임기 기간이 가장 짧기는 하는데 생산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애를 좀 더 많이 낳을 수 있고 다른 영장류는 5년에 한 번 정도 낳는데 저희는 2, 3년에 한 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머니의 역할로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역할은 뭐를 그죠? 그 식량을 수렵 채집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3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생식 기관들, 그 재생산 기관들이 퇴화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이나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체 변화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몸이 그,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제가 요즘에 탐구하는 내용들이 그런 이유들을 찾아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가? 또 우리는 그 인생의 어떤 타이밍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얘기인데 어떻게 재밌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 또래나 그 상황들에 맞는 그런 연구들 있죠.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코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처음에 신체 예산,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왜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으시죠?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저희가 여기 전전두엽이라는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이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다른 생명체들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는 그 철학적인 사고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참아내서 어떤 것들을 견디고 이뤄나가는 그런 힘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변연계라고 불리는 바로 이 지점이 그 파충류의 뇌라 그래서요.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굉장히 가능한 거, 기억 반응에 대한 반응들을 하는 가장 깊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예를 들면 옆에서 누가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컨트롤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편도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유튜브에서 편도체 나오고 뭐 파이널 플라이트 반응들 뭐죠? 공격 회피 반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데가 얘입니다. 혹시 뭐죠?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면 거기서 불안이가 나오잖아요. 그 불안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는 게 이거 위협이야 아니야라는 판단해요. 그래서 위협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저희가 장기 생존 얘기했잖아요. 장기 생존을 하기 위해서 빨간 불을 삥 켜는 데가 바로 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인데 얘가 켜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 쪽으로 따라가는 신호기가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내가 단대하게 막 아이들한테도 화도 안 내고 좋은 얘기 해야지 다 배우고 나는데 얘가 아프려고 얘가 뭔가 사고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없는 거죠. 거기서 소리를 딱 지르면서 가서 애를 구하는 거 있죠. 그런 반응을 하려면 저 편도체가 켜짐으로 해서 내 액션이 이성적인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이 뛰어들어가서 애를 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랑 두 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아이들이 불안을 하거나 어렸을 때서부터 막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막 이런 상황들 있죠. 얘가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기들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케어하고 하는 게 아이들이 막 밥 못 먹고
안 갈아주고 막 그러면 화나고 막 위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저기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얘를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 편도체 반응들을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화하시고 여기 와서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바로 편도체를 이렇게 활성화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한 반응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안전한 반응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멋진 것도 해볼까? 좋은 것도 해볼까?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켰죠?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바로 저희가 시작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요. 저희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멋있게 살고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멋진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안전해야 된다는 게 먼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도체는요 기본적으로 생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빨간불을 딱 켜주는 거라서 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제가 교육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 그 밤에 잠 못 자고 밥제 때 못 먹고 해야 되는 거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편도체 반응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화내고 막 이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고차원적인 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랑 일단 얘기를 할 때 화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네, 안정시키는 겁니다. 뭐 쉽게는 잠깐만 해서 잠깐만 천천히 숨 좀 쉬어. 네, 그냥 이렇게 숨 좀 쉬어봐. 잠깐만. 괜찮아. 숨 좀 쉬어봐.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의 심박수나 호흡이 안정되는 거 해서 지금 저 편도체 반응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정감이라는 게 지금 제일 큰 화두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얘기 뭐 나중에 또 어디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에이리앵먼슨 교수라는 분이 하버드 조직 심리 관련된 거를 하셨는데 구글에서 일 잘하는 팀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팀장이 이 팀원들의 불안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팀장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얘는 또 꺼졌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려면 생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애들이 벌써 지금 엊그제도 그런 우리 조카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학원에서 고이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고3 모의 시험, 그러니까 고1인데 고3 거를 먼저 해놓고 애들이 반타석밖에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애가 막 그런 이제 쇼크 먹은 거. 네. 근데 제가 보면 학원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공포 반응을 높여야 거기다가 돈을 내고 그거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가 못하잖아요. 진짜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마케팅으로 얘를 못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부모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끔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고차원적인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심신의 안정을 하셔야 되고 호흡이 굉장히 잘 돼야 해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면 나중에 보면 옆에서 숨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 디자인하는 사람들 몰입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숨을 안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도 공급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집중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생존 기능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전전두엽을 잘 쓸 수 있게끔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해줄 수 있고요. 또 잘 하기 위해서는 저 편도체나 내 몸에서 안전함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이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복잡한 거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네.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그냥 이거 설명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요. 변연계가 기본적으로 그 뇌는 복잡한 기관이라서 그 감정 조절, 특히 이쪽 부분이 감정 조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편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온오프 스위치예요. 그냥 이게 위험이 아니야. 이것만 체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해마가 저희 따지면 외장하드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예요. 과거의 기억도 있죠. 과거의 기억들을 다 불러가지고 와서 지금 이거 상황 어때? 이거 오케이 아니야? 이런 거 판단을 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우리가 막 불안한 타이밍이면 그때서부터 그 과거의 기억들,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느끼는 기분 그런 게 있으시죠? 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저 해마에서 끌고 와서 이게 어떤 상태랑 옛날에 그 어떤 상태랑 비슷한 상태가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약간 이런 따님인데 여자분들의 센서들이 남자들보다 한 5배쯤 예민하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남편들이 와이프한테 거짓말 못 시키는 게 아신대요.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정교하지 못해서 다 걸리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해마 같은 경우에 이런 기억력들이 그래서 여자분들 훨씬 좋고요. 민감도도 훨씬 더 높고요. 정교해서 저 같은 사람은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딱 걸리거든. 네. 어쨌든 근데 해마는 지금 다른 뇌기관들은요 신경이 복원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군데 딱 해마만 신경이 복원이 된대요. 그래서 기억력 있죠. 기억력 강퇴 같은 경우에는 저 해마가 복원되는 그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혹시 기억 많이 까먹고 계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신체의 움직임들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해마는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퇴행하지 않는데요. 병이 아니면 이 복원될 수 있어서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한번 띵 하고 뉴런이 끊어지면 복원이 안 되는데 해마는 복원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해 놓으면 시사한이나 시상학부 쪽에서 호르몬을 딱 던져주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몸으로 딱 터지면은 몸에 액션을 하는 준비가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기능은 위협 반응에 대한 대응 반응, 그러니까 몸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동작 얘기들 하면 시스템 1, 시스템 2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0.2, 3초 만에 행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편도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반응에 대한 빠른 대응들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여기서 보시면 공포, 분노, 행복, 사랑들과 같은 감정의 기원을 파악하는 데는 바로 이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문제 있죠. 인간만 이런 거야. 근데 다른 동물들도 다 똑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얘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성장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발전 과정들도 보면 템포나 순서는 다 똑같대요. 그런데 그 종자에 따라서 여기가 더 커지고 여기가 덜 커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순서나 발달에 대한 순서나 흐름들은 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기본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해야 되는 건 여기 전전두엽인데요. 항상 이 전전두엽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차원적인 사고와 더 좋은 인간상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인데 보시면 자발적인 움직임, 표현적인 언어, 더 높은 수준의 실행 기능,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 계획하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가 뭔가 계획을 하고 막 난 매일 뭐 어떤 운동을 할 거야, 또 아니면 뭐 이걸 책을 쓸 거야, 뭐 글을 써볼 거야, 여기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편도체가 딱 켜지면 중간에 딱 스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편도체만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러니까 안전감을 어떻게 관리할까가 요즘에 비즈니스 안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고, 저도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랑 할 때도 저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안전감을 관리, 그러니까 저희도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중간에 딱 뭔가 이렇게 이 수업 말고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럼 여기 흐름이 깨지고 리듬이 깨지면 이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오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과제를 못해요. 그 실패에 대한 그 부분을 예측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지금 대학 그만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딱 보고 왔는데 수학 시험 30점을 맞았어요. 근데 제가 시험 점수 갖고는 뭐라고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가 막 피하고 얼굴이 지막혀서 그게 들어가서 숨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해서 엄마도 괜찮다 그러면 계속 불안하게 돼서 아빠 투입.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이렇게 했죠. 야, 내가 유선아, 아빠가 너한테 줬어. 뭐라고 안 그러잖아.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얘가 그 점수를 맞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포 반응이 있어서 유선아 잠깐만 뭐 이런 부정 설명을 하고 괜찮아 이런 그거 하고 그 안아줬더니 그때부터 엉엉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거죠. 자기가 혼나는 것도 무섭고 또 그 점수를 맞았다는 것도 무섭고 자기가 그런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무섭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네, 그러고 나서 계속 그 매일매일 조금씩 그 무서운 거 있죠. 감정적으로 무서운 거는 행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애들이 잘못하면 혼내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에 팀에서도요, 그 직장에서도 후배들 막 이렇게 비난하고 혼내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포 반응이나 위협 반응이 사회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혼내면 얘는 이탈하는 거죠. 왜냐면 그 상황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게 그런 거 있죠. 사람들 많이 있는데 비난하는 거 있죠. 그 혼내킨다고 옛날 리더십에서는 그게 혼내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회적인 비난을 받으면 어, 네, 절대로 못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법들이 좋아졌잖아요. 무슨 뭐 그죠?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봐서 그래서 뒤에서 등에서 칼을 꽂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 올라가게 봐서 네.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내 활동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뭘 잘하려면 위협부터 이런 것들이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실행 기능,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분들이 여기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다음 시간인가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최적화된 결과들이 나온다. 네,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습관을 어떻게 만들고 행동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이해야.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수월하게 생각을 해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전전주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전전주역이 모든 생명체를 되게 제일 발달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반도체 칩도 옛날에는 뭐 좀 그냥 봐도 선도 보이고 막 이랬던 반도체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어때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발달을 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민감해져서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 있죠. 치매나 이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정교해서 이게 막히거나 잘못될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또 최근에 알츠하이머도 얘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더만요. 그러니까 퇴행하고 지금 저 전전주엽이 퇴행하는 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도 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네, 잠이 1번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네, 찌꺼기가 잘 빠져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뭐 코칭 얘기를 하지만 코칭은 그냥 여기서 행동 변화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혼내키시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있을 때, 아, 이거 변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게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해!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큰일 나! 막 이러잖아요. 절대 안 해요. 이거는 방어 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너 망할 거야? 죽을 거야? 큰일 날 거야? 그러면 그건 절대 안 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함으로 해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화내시면 안 되고 약간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뭐야? 해보고 싶었지? 아, 이거 해보고 싶지. 그래. 이거 조금만 해도 칭찬을 하고 이거 했네. 조금 더 해보고 싶겠네. 잘했어. 이렇게 해야 하고 싶은 동기 자체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공포 반응을 하면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때문에 행동이 안 된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두엽 기억 기능을 활성화. 얘는 기분이 좋아야 움직여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행동 변화도 오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포 반응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포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를 안 한다. 변화를 못 한다로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 신경과로서 설명하고요. 그러면 요 항상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잠깐 얹어드릴게요. 항상성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되게 어렵죠. 그렇죠. 지금 딱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표정이 벌써 시간 네, 벌써 딱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 벌써 이렇게 딱 뭔가 이거 이게 알아야 되는 거야, 몰라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번 호미오스테이시스, 알로스테이시스까지 생각 안 하시면 항상성이다. 내 몸을 항상 똑같이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얘가 되시면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뭔가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시간인데도 제가 막 한데 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하니까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땀이 막 이렇게 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히 오늘은 낫습니다. 땀이 덜 나요. 네, 왜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제 몸의 밸런스가 첫날, 두 번째 날들보다는 잘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지가 된다는 이 개념이 바로 이 항상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거 하면 뭐 뭔가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몸이 되게 복잡하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거 설명도 안 드려요. 뒤에 조금 더 상세한 것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들이고요. 그게 온 몸에 정확하게 다 분배가 돼야 손가락을 움직이고 생각이 나는 것도 하고 사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가 그 한글로 번역을 하면 항상성이라고는 번역이 되는데 호미오스테이시스랑 알로스테이시스랑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호미오스테이시스는 자동 조절 반응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숨 쉬죠, 쉽죠? 네,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게 알아서 하잖아요. 또 심장은 어때요? 지가 알아서 뛰잖아요. 그쪽 계열을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그 오른쪽 알로스테이시스는 뭐냐면 외부적 환경에 적응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달라지는.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 제 몸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 온도가 30도, 40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게 알로스테이시스입니다. 아, 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몸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먹었어. 그렇지. 이게 무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몸이 그 외부 환경에서 적응을 할 때 달라졌잖아요. 그거가 인지되는 순간서부터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것과 맞는 만큼의 양의 코르티솔이 준비가 딱 되면 그때서부터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계속 장기 생존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기 생존을 하려면 에너지를 덜 써야 된다. 에너지를 덜 쓰려면 내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다뤄야 된다. 근데 금방 편도체 반응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법 쪽이고요. 지금 금방 알로스테이시스, 호미오스테이시스는 요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부위가 우리 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인 이해를 하시는 거랑 실제 반응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건 그게 개념이니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돼요. 네, 자동으로 뭐 수축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pH 수준이나 그 산소, 이산화탄소나 농도들을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 있죠. 그냥 자동 반응으로 해서 지가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알로스테이시스는 그 환경적인 도전, 그러니까 환경적인 도전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막 온도가 뜨거워졌다든가 너무 추워졌다든가 이런 데 의해서 그 외부 환경 자체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태겠죠. 네, 바로 그 상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 반응 있잖아요. 편도체 반응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협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몸이 반응하죠. 그러려면 그 위협으로 반응하면 뇌에서 인지를 하고 아까 그 시상하부 쪽에서 사인을 내려서 호르몬이 쫙 돌아요. 예, 그거 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상황이나 무서운 상황, 뭐 밤에 어둠이 뚝 이러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면서 쫙 신경 쓰시는 경험을 해보셨죠? 그 정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 몸의 환경에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뭐 보통 나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기 생존을 위해서 더 좋다, 아니,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도한 건 나쁘지만 그 몸을 환경에 맞게 적응을 시키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그만큼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 있죠. 저도 이렇게 주변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귀한 자식이라고 맨날 그거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으로만 먹이고 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주변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또 저희 코로나라고 너무 이거 셀프파이어 이런 거 너무 많이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몸에서 그 면역 반응이 떨어져서 더 아픈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데나 핀란드 같은 데는 애들 막 콩만지고 돌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외부 공격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쌓아줘야 어, 그 외부 환경에 나가서도 그 대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보면 그 면역 얘기들을 한 면역과 관련된 책, 알러지와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말씀드렸나요? 요즘에는 그 레드미트라고 빨간 거 있죠. 소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알러지 생겼대요. 미국 쪽에서 나타났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벼룩인가 그런 걸 뭐지? 진드기인가?
이런 게 조금 더 참고를 하면서 그 사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사슴 같은 애 피를 빨아먹고 뭔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 진드기한테 사람이 쏘이거나 물리면 거기서 그 빨간 고기에 대한 면역과 그 뭐죠? 아버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이 어떻게 됐다,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 그분 뭐 박쥐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뭐죠? 그 빨간 고기에 대한 면역 반응도 잘못돼서 그게 갑자기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는 소고기 뭐 양고기 같은 거 못 먹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환경에 대한 적응 반응들은 지금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체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별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바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안정성이 깨지는 거 있죠. 네, 안정성이 깨지는 상태에서부터 스트레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로스테이시스는 그냥 개념상, 그러니까 내 몸에 스트레스 반응이 생길 때,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건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호미오스테이시스, 체온 조절, 혈당 조절, 혈압 조절, 호흡 조절, 수분 조절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면 운동해서 막 힘들면 지가 알아서 많이 일으키잖아요. 참 여기서 혹시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해야 하는 그 호흡법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웃을 때 보면 이렇게 울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하면 이게 하면서 그 폐에 있는 그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죠. 거기까지 딱 팽창을 하면서 호흡을 숨을 더 빨리 그 산소를 더 빨리 당겨갖고 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숨좀 이제 근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조금 더 빨리 호흡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좀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긴장을 한다라는 건 몸이 이렇게 딱 텐션이 이렇게 생겨서 몸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네, 근데 약간 사이드 트랙을 타려고 그러는데 호흡 있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호흡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호미오스테이시스에서는 저 호미오스테이시스 관점에서 호흡을 그냥 하는데 저걸 의식적으로 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디 피드백이라는 개념 있죠.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몸이 뇌가 나 안정된 상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호흡을 천천히 뭐랬죠? 명상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호흡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정하게 함으로 해서 내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든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걸어가시죠. 걷는 거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호흡이 그냥 그 심박이 계속 안정되고 호흡이 일정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면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내 몸이 안정적인 상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몸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정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거 거기 얘기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성이 일단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요. 처음에 스트레스 빡 받으면 어떠세요? 힘들어서 뭐 좀 막 하기 싫고 막 그렇죠. 저항감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알람 스테이지고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빡 받으면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저항감이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처음에 과제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좀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과제를 하기 싫은 정말 극한의 단계들이 와요.
그게 보통 11시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학생들의 과제하는 타임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 시간상으로 보면 한 여기 6시, 7시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한 8시쯤부터 이렇게 와요. 그러면 8시에 어쨌든 이래서 앉아. 요때쯤 앉아요. 그럼 되게 하기 싫어가지고 막 죽겠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튜브 같은 거 봅니다. 네, 그리고 막 그 저항감이 올라가다가 한 요쯤 되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야, 과제가 뭐였니?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11시 정도 되면 11시, 11시 반 정도 되면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조금 더 어느 정도 넘어가서 이게 잘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넘어가잖아. 에라 모르겠다. 난 잘래. 그리고 무력감이 그래서 잘 한 친구들은 아침에 나오는데 요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됐어. 근데 새벽 6시쯤 되잖아요. 왜 이게 안 나옵니다. 네. 포기하는 거죠. 난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저런 개념들 이해를 하니까 한 12시 정도에 과제를 내게 시켜요. 못해도 돼. 그냥 멈춰. 지금 그냥 그거 올려. 그러면 일단 뭐가 하나 제출됐잖아요. 좀 잘 허접해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오는 그 무력감 있잖아요. 무력 반응이 안 오니까. 그래서 나와요. 네. 그래서 보면 이 학습 단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원리들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의 학습이나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저항감들이 많잖아요. 네, 그 저항감이 많을 때 그거를 무력감으로 빠지지 않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푸시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그 다음 단계에 무력감이 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무력감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너 잘하니까 일 더 줘도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높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기는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이 사람들이 사인들을 못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잘 쉬게끔 하고 또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공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워라밸, 젊은 아이들이 워라밸 얘기하는 고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항상성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인덱스 스케일인데요. 요 정도 되면 좀 편안한 내추럴한 상태고 여기서 잘 쉬고 내 몸이 좀 편안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제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쪽으로 가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대략 제가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로 많은데 여기서 조금 더 그 몸이 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병까지 갑니다. 네, 요즘에 많이 그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떤 요인들 때문에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까도 그 호르몬 분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호르몬 분비하는데 무리가 많이 가고 그 무리가 되면 거기가 내분비 기관이 망가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 금방 또 특히 뭐라 그러지? 먹는 거, 그러니까 지방으로 그 비만 같은 경우에 이런 메커니즘이라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지금까지 몇백만 년 전에 그 역사들을 보면 위협 반응에서 가장 큰 게 기본적으로 굶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가장 큰 요인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희가 고지방의 음식이 땡기는 이유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100년 정도만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았지 저희 부모님 시절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래서 그, 그 밥을 굶는 것이 그 생명체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 칼로리 높은 음식을 땡기게 하는 게 우리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밤에 스트레스 받으면 저희가
치킨, 피자 이런 거를 먹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 밤에 야식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주변 분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제 코칭도 한다고 그랬었나요? 코칭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살 빼고 싶을 때 살을 빼야 되겠어요. 그 얘기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코칭하는 그 사람들끼리는 살 뺀다는 것은 진짜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라고 해보면 이게 아까 전전두엽에서 있는 요 앞부분 있잖아요. 요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뒤에 있는 편도체에서 위협 반응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전두엽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잡고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내 위협 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안에 얘가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아마 그 관점으로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어떤 것들을 원하지만 못하고 있는지가 보이실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보실 때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그 이 두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까 전전두엽과 편도체 그런 다음에 항상성을 이해를 하고 나면서 사람들과 싸우지를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나한테 거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면서 저도 제 그 항상성들의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셋이잖아요. 이 마인드셋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내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마인드셋이 뭐냐, 그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에너지를 덜 쓰고요. 또 그 안정적인 그 체계를 더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도 제가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을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가지고 호메오스테이시스나 알로스테이시스를 특히 알로스테이시스에 대한 유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마인드셋을 어떤 그 앞에서 이해를 하니까 제가 위협 반응을 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네. 내가 화낼 필요도 없고 또 여기서 세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수용적으로 받아주고 너 불만하고 그럴 수 있다. 좀 더 편하게 하면 돼. 일단 물좀 마시고 같이 얘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네,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두 가지 개념이고요. 말씀드렸던 우리가 뇌와 지금 호르몬, 그러니까 그 상태 관계, 또 스트레스에 대한 상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뇌에 오늘 얘기가 그거거든요. 신체 예산. 그러니까 신체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내 몸이 에너지를 쓰는가에 대한 전체 그림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네, 그럼 잠깐 쉬는 시간 한 10분 갖고 시작해볼까요? 네, 다녀오고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이해되시면.
네. 네. 그래서 감정은요, 몸에 대한 사전 예측 모델이고, 내가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을 이 어떤 것들이 올 것이고, 내 몸 상태를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러면 바로 이 감정에 의해서 뇌하 수체에서 신호를 보내고 호르몬이 몸 전체로 들어갑니다. 실제 반응 속도가 0.23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그만큼 빨리 준비를 하고 그만큼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항상성, 그러니까 내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에 대한 컨트롤을 다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센서는 계속 장 얘기도 하는데 장 쪽에서 센싱을 하면 그 얘기가 뇌로 올라오고 뇌에서 몸 전체를 컨트롤해주는 그런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단계가 유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그 핵심, 그러니까 뇌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 발로 이렇게 쓰면 계속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상태처럼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뇌가 기본적으로 계속 리소스 분배를 센싱을 하고 리소스 분배를 하고 센싱을 하고 리소스 분배를 해서 작동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건 그만큼 정교하게 계속 움직이고 얘가 계속 센싱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측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상태를 예측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음 달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달에 좀 아끼시죠? 네, 그런 것처럼 또 이따가 오후에 산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뭐 먹는 걸 좀 더 먹는다거나 뭘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 행동들을 하는 그 예측을 하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라는 거 있죠. 감정이라는 게 계속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이 예측 시스템 안에서 감정이라는 상태로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 해마 쪽에서 있는 그 저장 상태가 감정은 내 몸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뭔가 싸하다 그러면 과거에 비슷한 경험 때문에 내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다치거나 했었던 그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현재 나의 상태를 판단한다. 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애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뇌과학에서 화두였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편하고 힘들게 많이 표현을 못하지. 네. 무한으로서 상태를 표현하는 게 감정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기는 재밌는 게 뇌가 처음에 그 다른 동물들, 특히 뭐 문어나 또 뭐지? 물고기나 거북이나 이런 애들은요 완성형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부모의 개입이 없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세팅이 돼서 나오는 상태라서 안 가르쳐줘도 뭔가 다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포유류들 있잖아요. 포유류나 조류나 이런 애들은 그 양육이라는 형태를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알을 몇천 개, 몇만 개씩 낳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놈만 낳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재생산을 하는데 그 인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들지만 20년, 30년씩 얘를 키워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소스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애기들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값을 갖고 나오지 않고요. 호메오스테이시스를 하는 값은 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회 적응이나 환경 적응에 대한 값은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기를 6세 이전까지 한국에서 키우는 얘가 인종 불문하고요. 한국 사람이고요. 얘를 6세까지 아프리카에서 키우면 얘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서 똑같은 본체인데 얘를 맥OS를 깔면 맥이 되고 PCOS를 깔면 PCOS가 되고 뭐 리눅스를 깔면 리눅스가 되는 그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얘한테 가르쳐서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혹시 요즘에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이게 나르시스트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기서부터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양육 있죠? 그 전능감이라는 게 아이가 으악 하면은 갈아주고 으악 밥 주고 이거가 돼야 되는데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에 원하는 대로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서부터 아 세상 믿을 만한 게 못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그리고 또 한쪽 관점에서는 그 나는 세상에서 유용한 사람일까라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 듣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는 2살 이전에 제대로 양육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사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도 사이코패스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양육을 제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런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코 킬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영화들 같은 거 보면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또 뇌 연구하는 어떤 그 교수인데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는 자기가 보니까 사이코패스는 맞는데 뇌 스캔을 해보면 근데 부모님들에 의해서 잘 양육돼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과거의 경험을 잘 만들어주는 것, 학습을 어떻게 시켜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구조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현재 판단 그런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얼만큼 에너지가 들 거야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반응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몸 상태 이런 것들을 그 경험을 하면 내 몸 상태를 내 뇌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해놓으면 감정을 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그때 그 감정을 가지고 와요. 이래야 저거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렇죠. 새로운 경험을 하실 때 어떠세요? 불안하고 힘들죠? 그런데 유사한 경험을 과거에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리소스를 더 쓴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처음 경험을 한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고 처음부터 다 내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겪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면 내 몸에 대한 에너지 세이브가 훨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장기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예측을 하고 호르몬 분비를 하고 신체 반응을 먼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촉각은 0.15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주무시다가도 뭐가 이렇게 싹 지나가고 누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0.15초 걸린다는 거고요. 소리는 0.17초, 시각의 경우에 0.25초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의 반응 같은 경우 0.02초짜리까지도 있대. 그러니까 저 무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트라우마 반응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 있는 경우에는 그냥 남들이 보면 아무 위협이 안 됐는데 내가 과거에 트라우마 있던 상황이랑 유사하게 되면 0.02초 만에 내 몸이 그 트라우마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실제 내 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재 상태, 나의 상태는 과거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다이어그램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벌써 뭐 아이들이 다 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불확실하고 실패에 대한 미래를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대안일까? 이렇게 하면 인생 망가져? 이렇게 하면 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소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지만 네. SNS나 네. 미디어에서 미리 많은 걸 저희 때는 그냥 단순히 잘 신문 네. 부모님의 말씀 이런 게 요즘에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것이 너무 무한히 많이 거기서 보였어요.
자기들이 이런 이런 것이다 미리 어떤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미리 자꾸자꾸 그렇죠. 도전도 안 하는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 상대평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C를 맞는 아이면 C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건 그 저 과거에 대한 유사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성공적이고 자기가 뭔가 잘했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줘야 내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좋은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하니 실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모두 새로운 것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얽혀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너무 실패의 경험과 실패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거야 라는 그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제가 X세대인데 그래도 X세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게 부모님 세대들이 저희보다 더 막 대단한 성취를 하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공부하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너 잘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수용적이고 굉장히 그 서포트해 주시는 분위기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세대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이걸 못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너무 무거워졌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측을 할 때 중요한 건 과거의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 게 과거의 경험이 성공을 하는 거.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서 또 하나 약간 그 뭐죠? 이렇게 약간 숨죽고 빠지면, 그래서 실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 뭐죠? 자기 비난을 내재화하는 것 같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애가 혹시 그런 태도를 가지면 부모로서 반성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애한테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체 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체 해상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신체 해상은 하나의 계정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내 몸에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 탱크 있잖아요. 에너지 탱크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하는 탱크 따로 있고 뭐 움직이는 탱크 있고 그거 아니고요. 내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 탱크는 하나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탱크를 잘 채워놔야 된다라는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작은 눈을 뜨면서 시작하고 눈을 감을 때 끝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잠이 들어야 그때부터 에너지 탱크가 다시 이제 차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쉬어서 가만히 있고 뭐 밥 잘 먹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 차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일단은 내가 잠딱 깨는 그 순간부터 내 에너지 탱크가 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7시간 반을 잤거든요. 근데 그 전날은 4시간 반을 잤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무슨 뭐 인공지능 뭐 소라라고 비디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악성 코드를 눌러서 제가 그게 그러니까 제 컴퓨터가 감염이 되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도 깔고 안티바이러스도 깔고 딱 이렇게 하면서 백업하고 어쩌고 좀 하다 보니까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수업을 하는데 진짜 중간에 졸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잠을 못 자면 문제가 생기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하는 환경에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셧다운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잠이요. 제가 계속 잠 말씀드리지만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잠이 뇌를 클리닝하면서 몸의 그 컨트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잠을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계속 잔다. 제가 같은 얘기 한 100번씩들 하죠.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체 예산은 잠을 통해서 채워지고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잠이 가장 중요하고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힘들다 그러면 일찍 주무세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잠을 못 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앞에 따라서 내가 하루가 어땠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신경 쓴 일이 너무 많았는지,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이 됐는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몸이 너무 힘들었는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도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잔다라는 잠이 잘 안 드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아산병원의 그 노화 얘기하는 텔레비전도 요즘에 많이 나오시고 도 그렇고 또 노화와 관련된 잠과 노화 그 얘기하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잠을 못 잔다네. 네, 그래서 근육량을 충분히 만드는 것도 잠을 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같이 모시고 살거든요. 네, 아침 준비는 어머님 보통 하시고 아버님도 일주일에 2번 산행하시고요. 물론 옛날에는 끝에까지 올라가셨는데 요즘에는 뭐 둘레길 하시고 사회 생활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에 따라서 그 부모님의 컨디션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잠이 계속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얘도 왜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밤 11시에 일을 하는 게 맞느냐. 저도 그래도 밤 11시 넘어가면 일을 안 합니다. 아주 급할 때 아니면. 네. 밤 11시면요.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11시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스 상황,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몸이 또 지방이 땡기는 바로 그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 11시에 막 그런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생명에 위협되는 반응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밤 늦게 일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자기 어느 정도 전까지는 일 자체를 줄이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오전에 11시 자요. 이러지 말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오는데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지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만이 아니라 이 부대끼는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 태세들이 커지니까 내 몸은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제탑처럼 그 뇌는 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그렇기 때문에 신체 예산의 개념을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선출을 하려면 에너지가 든다. 뭔가 신경 쓰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신경을 쓰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외부의 위협이나 그 공포 반응 있죠. 그럴 때는 그 위협 반응을 훨씬 더 가까이 놓고 와요. 그런 존재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까이 놓고 집중력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나 뭔가 거슬리는 거가 있으면 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신체 예산의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예산,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면 내가 맨날 처음 와서 센싱을 다시 하고 다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이라는 형태로 내 에너지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세팅을 다 쌓아놓고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그 세팅 값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감정을 잘 만드는 것, 좋은 환경과 감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좋은 감정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내가 에너지를 덜 쓰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에너지, 우리 몸은 이렇게 복잡해요. 시스템도 막 12가지 시스템 이상이 되고요. 컨트롤해야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실제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리소스 분배를 미리미리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뇌의 예측 시스템이고 신체 예산의 개념이고 또 그것들을 잘하려면 감정을 가지고 미리 세팅을 해서 내 몸에 힘을 덜 들게 한다. 네, 그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는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감정이 핵심이다. 감정이 나쁘면 의사결정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도 또 마케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감정 얘기를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거 할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 또 어렵지 않은, 불편하고 어렵지 않은 감정들을 가질 수 있게 자꾸 쉽게 말씀드리고 또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같이 얘기를 오늘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수다를 좀 떨어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이쪽이나 이쪽 같이 어느 부분에서 아예 하나는 네, 하나로 오시죠. 이거 하나는 모르겠어요. 사람 만찬입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걸 좀. 오늘 어떠셨어요?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네. 처음 거의 기본적인 사고는 네. 이런 식의 정보만 네. 내가 네, 직접적으로 보는 건 처음 봐요. 그래서 좌뇌우뇌 얘기하시면 이분은 내용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좌뇌우뇌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신경으로 양쪽으로 다 같이 움직여서 근데요 뇌스캔 하는 걸 보니까 뭐 뇌가 거의 전체적으로 다 그 쓰여서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들었던 내용 중에서 좀 뭐라 그러지 적용하실 수 있을 거나 좀 이렇게 뭐 혹시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던 부분들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빠지고 같이 얘기하실래요? 우리가 따르고 아끼는데 네. 다른 쪽은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보통 말하는 모범적인 선생님 아들은 자기 자아가 강한 거였어.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들으면서 느낀 게 나도 좀 통치가 민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특성상 부모가 뭔가 이렇게 저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아니었던 거. 뭐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 뭐 그런 엄마는 왜 그렇게 알려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계속 크게 올라가게 되면 그건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지친 거죠. 근데 나 와서 이제 제가 되는 거
아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변한 게 내가 어떻게 걔는 안 변할 거야. 이렇게도 안 변하고 저렇게도 안 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너를 지지한다는 걸 바뀌었어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뭘 하든 엄마가 지지를 할게. 그건 너의 선택이고 그건 네가 책임을 져. 그렇게 했더니 일단 아들하고 저와의 관계가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렇게도 내 편을 들어주네. 그러니까 내 편이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를 지지한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좀 변화가 오는 것 같다.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씩 맞지 않고 위협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혼자 생각을 전공을 해봤어요. 애기 어린 엄마들이 이걸 들어요. 이미 애가 커서 어릴 때 잘못 키웠구나 이 생각이 아까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 주시니까 그 효능치라는 게 남자하고 여자 이게 차이가 있는 여성이 좀 더 민감할 거예요. 그러면 그치 성격이라는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게 어렸을 때 경험을, 그러니까 위협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아까 그 감정 쪽에서 아, 이게 또 위협이구나라고 빨리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첫째는 뭔가 감정적인 지원보다는 뭘 하겠다 하면은 해줘 그런 거를 했고 둘째는 오히려 물고 빨고를 더 잘했거든요. 너무 예뻐 너무 크지 마라 너무 이쁘다 이런 이런 첫째한테 학교 때문에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거를 둘째한테 은연중에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째를 저는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다 큰 줄 알았어. 애기여도 다 큰 줄 알고 동생에 대해서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약간 훈육의 조건이었다면은 둘째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뻐 안 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그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저희 둘째 딸이 고1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첫째, 둘째에 대한 기질적인 문제, 기질적인 거나 환경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도 이게 저희 딸이랑도 이게 너무 예쁘고 막 그러다 보니 자기 독립된 공간을 찾으려고 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여쭤보신 게 혹시 그 뒤에 무슨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조금 배경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결국은 네. 비슷해. 남자가 그 성격이 네.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되게 자제를 어떻게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서 그냥 할 수가 있는지 그 남자애들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있죠. 지금 남자와 그 소년과 남자의 위기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런가를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육 환경에서 남자가 남자를 양육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그 여성 엄마 아니면 그 보육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라 그러니까 그 여성화된 스탠다드에 의해서 크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 발달도 동일한 나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남자애들은 넌 왜 못해? 라는 얘기들 더 많이 받고 큰다는 거, 듣고 큰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성취나 이런 것들도 잘 못하는 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한 학년 밑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더 낫다라는 얘기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성의 위기나 소년의 위기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거칠고 뛰어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커야 되는 게 우선인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본능에 끌리는 건 그 무슨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속에서 친구하고 싸우고 막 하는 거. 그게 그들한테는 본능적으로 충족되는 현상이라서 애들이 그래서 게임 세계에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양육이 그렇게 안 되어서 지금 애가 어느 정도 컸는데 네. 변화시키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변하셔야죠. 왜냐면 신경가속성, 오늘 신경가속성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신경가속성 얘기를 조그맣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경가속성 얘기를 하면 신경가속성은 그 뇌가 연결을 해서 그 연결이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신경가속성을 보시면 뇌가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훈련을 하면 신경망이 저렇게 연결 부위가 커진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보면 길이 없는데 거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거기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스트레스가 그럼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망 자체가 끊어진다네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주의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것보다도 저희한테, 지금 저희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 시사점은 뭐냐면, 뇌가 좌뇌, 우뇌 그 관점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뇌는 변하지 않는다. 한번 고정되면 이게 그 기능 계속 떨어지는 거지, 뭐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밝혀진 거는 뇌가 다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도 자꾸 써야 그러니까 자꾸 쓰면 발달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배우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훨씬 더 낫게끔 만드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해요. 근데 한 살, 두 살 때 할 거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크니까 빨리 크니까 수월한데 나이를 먹으면 어, 조금 힘은 더 든다. 근데 아이가 몇 살 정도 21살, 19살. 이런 비슷하군요. 알아보기 힘들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양육의 핵심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육의 핵심 목표는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독립을 해서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가면 제가 저 아이들을 신경을 써주는 거는 중요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 게 이건 그 핵심인 거죠. 둘째한테 제가 너무 네. 별필요 없이 다 해줘버릇 해서 얘가 이 모양이 됐나 싶은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가지고 큰애 때는 이제 하나고 그리고 제가 일도 많이 했었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혼자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제가 서포트를 하면 얘는 혼자 할 뭔가 없게끔 제가 다 해줘가지고 둘째 같은 경우는 내가 뭐 8개월에 태어났고 약하고 뭐 이런 짠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너무 애를 케어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안 먹히더라고요. 저희도 8개월 만에 나왔고 애가 그잖아. 네, 경험하고 막 찾고 막 이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번에 그러니까 얘한테 신경 쓸 걸 큰애한테 더 썼더라면 이라는 아쉬움도 있고 둘째한테 내가 너무 그렇게 과잉으로 애를 키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요즘 좀 애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지금 19살인 학생. 애 고3인데 애가 너무 모르겠어요. 대학도 왜 가야 되냐고 그러고 근데 뭐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싫다고 그러고 비용적이고 애가 막 사춘기가 늦게 오니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도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으로 도달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사춘기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일단 사춘기는 자기 경계를 만드는
타임이 그 시기란 거든요. 그래서 어디만큼은 도발을 해도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그 경계를 설정을 하는 나이래요. 그러니까 뇌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해서 자기 경계를 만드는 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안 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엄마한테 속 터지게 하는 걸 보면 엄마를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사고 치고 뭘 네. 했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내 네. 주의는 하는데 제가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컴포트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근데 나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에서의 힘듦을 나만 느끼는 거고 나만 정리하는 거라서 그냥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마음을 바꿔먹어 애한테 행동을 좀 틀리게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뭔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 언니들 말씀들은 다 항상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네. 그 시기가 지나야 뭐 이게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언제 어디까지 내가 나아서야 되나? 그 경험 네, 네, 네. 제가 이 아들이 요즘 중3 때까지는 정말 착합니다. 이게 전형이지. 정말 아까 남자 요즘인데 이제 엄마가 그 키면 자기 좀 돈을 받는 게 너무 그냥 내가 지금 해.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아 얘는 이렇게 이런 애구나. 그냥 단정짓고 그냥 들으래 근데 보면서 그때 시기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정말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뭔가 얘를 잘 챙겨갈 수 있을까? 내지는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연주의는. 근데 아이가 중3 때 갑자기 이제 예고를 간다고 저희도 미술을 임시대 해주고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사실 저희 죽었습니다. 아유, 졸업생이세요? 그래. 몇 개세요? 어. 5, 6회 정도 되나요? 93년 개그인데. 맞아요. 네. 제가 그리고 원래 교육학번인데 좀 늦게 직업을 하다가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지금 1년 전에 계속 서울에 살다가 우연찮게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있어서 이쪽에 왔는데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3 때 예고를 간다고 하길래 네. 그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예고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미술적인 성향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만에 어쨌든 해서 목표를 해서 학교를 들어갔고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쯤에 와서는 지금도. 지금 사실은 이 학교 2학년이에요. 알고. 혹시 무슨 과? 한국과 산디과? 아니 왜냐면 저희가 개원 가족장학금이라 그래서 부모님이 졸업생이고 재학생이는 그걸 장학금을 지금 만들자는 얘기를 지금 졸업 전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중간때 그러면서 저희가 얘가 이제 갔고 근데 자기 생각도 좀 고등학교 갔는데 아무래도 예고가 여자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잖아요. 맞아요. 이리 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한 그때 2학년 1학기 정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근데 그게 이제 막 좀 막 다발성으로 느낌 안
내지 막 심리적인 그런 위협들도 있고 그럼요. 되게 그래서 정신과실도 가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피부과도 그러면서 애가 정말 사투리를 너무 정말 이 아이 몸에 다른 병원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 정말 생전에 행동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1년 반을 이 생을 살면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뭐 수많은 좌절도 했고 너무 힘든 일도 겪었지만 아이가 그 사실 때 겪었던 그 1년 반 동안 제가 이렇게 일생을 봤을 때는 가장 힘든 일이가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모두가 땀이 좀 있어요. 그때 나이 건강이 안 좋고 정신이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괜찮아 괜찮아 다 허용해주고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입시 같은 부분이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주입식을 너무 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야기를 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한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먼저 저희 아이한테 추천했어요. 엄마가 다니는 주입식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게 많이 그러니까 너가 아는 것들 그래서 이제 입시 그런 주입식 입시처럼 그렇고 개혁만 이제 보내는 미수하고 논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조금 너무 즐거웠어요. 다행히 학교를 잘 들었고 이 학교에 들어와서 많이 치워요. 그리고 지금 많이 긴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가 1년 반 정도 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그 부모님 제일 많이 힘들었고 아이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둘 다 너무 단단해지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그때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게 보통 일인가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이루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춘기를 겪고 그냥 내보내는 게 가능해요. 아니 고3인데 이러니까 대학을 안 가보면 뭘 하겠다는데 저희도 그때 미술을 하다가 또 갑자기 근데 또 해보자는 게 있잖아요.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즉흥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위에 누나가 있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둘째가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도와줘서 지금 조금씩 하는 상황이고요. 둘이 남매니까 또 안 친하거든요. 네, 남처럼 하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가 그 전문 대학이잖아요. 근데 전문 대학인데 뭐 한예종 교수님도 나오고 국립대 교수님도 있고 뭐 대기업 뭐 임원들도 있고 뭐 성공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그분들이 뭐 공부를 못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 자기의 능력이 발현되는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 처음에 안 좋은 대로 시작을 했었어도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그 뭐죠? 서울대 연고대 그 라인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전문직도 많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또 제도들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저도 저희 짝딸한테
공부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여기 25살, 26살 친구들도 여기 와서 잘 하고 뭐 학사 따고 석사 하고 그래서 대기업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스템 좋아졌고 물론 뭐 무슨 대기업 뭐 사장님 하려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 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상 사는 건 지금 시스템에서 충분히 가능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때는 아이가 학교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당황해서 뭐 음악하는 것도 있다고 미술했더니까 그냥 너가 해봐. 모든 걸 다 해봐. 괜찮아. 엄마가 다 먹어도 돼. 그러면 무슨 들어가? 너가 들어보고 싶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놓아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엄마 학교 가볼래. 그 나중에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온다면 좀 아니 그 나중에 옵니다. 왜냐면 너무 때가 있는데 너무 늦었을 때 그거를 하고 싶어 할까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쨌든 그 전에 5일 이때 막 진짜 고등학교 그 시절이 정말 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자녀들이 너무 막 보고 하니까 이제 저도 고3을 작년에 거쳤잖아요. 보니까 뭐를 해도 그 불안 공포를 떨쳐버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들어보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이렇다는 건 지금 극도의 공포 반응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안심시키거나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부터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근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내용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분들을 위해서 수업 있었다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